저는 사단법인 두루 김나연 변호사입니다. 두루는 2014년에 설립돼서 이제 내년이 10주년 맞이하는 비영리 전업 공익 변호사 단체입니다. 처음 계기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인권위에서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접근성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 영역을 저희가 두루에서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2018년에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는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함께 창출해낼 수 있는 파트너들을 발굴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함께 모여가는 과정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소규모 점포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매장에서의 접근성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 성수동의 아뜰리길 일부 지역의 실태가 어떤지, 경사로나 편의시설 접근성이 어떤지를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소비자분들의 인식은 어떤지도 좀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지지 서명을 지금 한참 받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것이 결국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효과를 좀 내고 변화하는 모습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모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으로부터 저희 프로젝트는 좀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변호사들이 경사로를 도대체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22년도에 해당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도 있어서 규정도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사로가 설치된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확산성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규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뭔가 현실적인 더 제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실제 한번 경사로를 설치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정책의 대안을 마련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모두의 일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짜 실행하기 위해서 그 장애가 무의미한 세상을 위해 이동권 증진 노력을 열심히 펼치셨던 협동조합 무의, 그리고 저희의 프로젝트를 잘 홍보하고 지지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미션잇, 그리고 실제 경사로를 같이 설치해 주실 수 있는 브라이트 건축 사무소와 함께 집합적 임팩트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아서 이게 결국은 지자체의 개선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지역, 그리고 정책의 수용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성동구의 성수동 지역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수동 아뜰리길에 한 270여 개 매장 전수조사를 해봤고, 일반 이용자 한 500분을 대상으로 해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설치된 매장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점포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어떤 어려움이 실제 매장에서 경사로 설치를 어렵게 하는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사로를 그리고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좀 아뜰리길 인근에 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30여 개 점포 매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섭외를 해봤고요. 결국은 4군데 매장에 저희가 경사로를 실제 설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게 됐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관악구에서도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경사로 설치와 이런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경사로 설치가 좀 더 확산되고 지자체와 협업하려면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같이 알아야 할지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게 지자체의 이런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정책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지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3,600이라는 목표 수치를 저희가 만들었던 것은 관련 법령상의 성동구 지역에서의 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약간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3,600명을 모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6,000명이 넘는 숫자의 지지 서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게 됐던 인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지역을 전수조사하면서
현재 지금 휠체어 접근할 수 있는 매장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 성수동 지역이 그 법상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거의 없는 구축 건물 중심인 부분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게 법제도만의 개선이 아니라 일반 점포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자발성을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일반인 인식 조사를 했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사로가 설치된 매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배려가 좀 더 있는 매장일 거다. 서비스나 이런 데 더 포용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감 있는 의사를 70에서 80% 정도의 시민들이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약간 이동객사들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매장 이용을 거부당한다는 것을 보거나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감을 느낀다는 식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향후에 점포주분들에게 경사로 설치나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점포주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이 포인트에서 지자체가 움직여야겠구나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상 의무가 없거나 뭐 지원이 없거나 이런 거의 문제보다 제일 어려워했던 것들은 건물 임대주와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과 관련된 협의에 있어서의 부담이 일반 점포점들이 가장 크셨고요. 그리고 도로 조명 허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매장들이 좀 있는데 행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의외로 좀 여러 점포점분들께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 구역이라는 구역을 정해놓고 임대인이나 그다음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호 주민 협의체를 만들고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건물주와 임차인을 같이 이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안내를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도로 조명 허가 등에 대한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전적인 교육들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확산성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경사로를 깔아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큰 허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매장에 새로운 공사를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자부담 부분을 줄일 수 있으려면 사전에 인테리어 새롭게 매장이 열 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이 부분을 안내하고 설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관련 예산도 상당히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애드보커시 활동이 새로운 시도라고 써놓고도 좀 민망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하거나 인플루언서의 SNS를 활용한 홍보가 전혀 새롭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들은 여태까지 활동을 보도자료에 기반 기자회견이나 활동 보고서에 활자화된 문서를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정말 지지 서명이 확실하게 이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지지 서명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날을 조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굴러라 구루님이 이제 쇼츠에 올려주시고 인스타나 개인 SNS에다가 홍보를 해주신 것과 무의에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좀 해주셨던 부분, 그리고 기존의 그 언론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인 기간 동안 기사도 내고 방송 뉴스에도 내보내고 생방송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간 진행을 하면서 그 기간과 이렇게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아주 가파르게 지지 서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확보된 이 좀 폭발적인 지지가 아무래도 의사결정권자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 콘서트 때 다누림 센터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의사결정자를 이렇게 움직여야 일이 빨리 진행이 된다. 근데 의사결정권자를 움직이는 결국 대중의 확실한 지지가 정말 많이 이렇게 이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고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보다 빨리 성동구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사로가 설치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 성동구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단기간이지만 어떻든 성과를 좀 봤던 부분을 잘 정리해서 결과 보고서로 다른 지자체에도 배포하면서 좀 전국적인 확장성을 좀 가져가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루에서 하는 여러 영역에서의 좀 공익
공익법 활동들을 이렇게 프로젝트화해서 지지를 얻어서 정책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잘 살펴내서 앞으로도 이렇게 임팩트를 확산하는 형태의 공익법 활동을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옹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윤식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옹기는 옹기 우편함이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인데, 옹기 우편함은 사회 구성원분들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에 전하는 정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옹기 우편함이라는 사업을 찾아가는 옹기 우편함의 형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리로서 팝업 스토어를 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협업한 기업 내 공간에 옹기 우편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구상을 했습니다. 팝업 공간에서 제가 상주를 하면서 실제로 만나 뵀던 고객분들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편지를 쓰면서 뭔가 쓰면서도 위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음악을 듣기만 해도 뭔가 위로가 되었다든지 등의 실제 고객분들의 피드백이 저한테는 너무 크게 와 닿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옹기, 특히 옹기 우편함을 이용을 해봄으로써 뭔가 나도 타인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나도 타인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서로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옹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 어디에서든지 옹기 우편함을 찾을 수 있고, 전국에 옹기 우편함을 설치해서 더 많은 사회 구성원분들이 일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옹기 대표 조윤식입니다. 그럼 옹기 인사이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 구성원의 우울감 지속 완화를 위해 옹기 우편함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옹기 우편함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손편지로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정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옹기 우편함을 어떻게 전국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럼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미 기업은 전국의 공간을 갖고 있고, 그럼 저희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 공간에 옹기 우편함을 설치하면 되겠구나라는 고민을 했고,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지그룹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지지그룹은 뉴스레터 구독자라는 리드를 먼저 확보한 이후에 이 리드를 지지그룹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써야겠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구상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때 생각을 했던 거는 옹기 우편함의 솔루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기업에게는 옹기 우편함이 솔루션이 들어간 팝업을 운영하는 것이 옹기 우편함을 그 공간에 설치하는 것과 같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옹기 우편함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리드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는 옹기 우편함, 즉 우체국을 컨셉으로 팝업을 진행했습니다. 키 메시지는 고민을 접수해드리는 옹기 우체국으로 잡았고, 키 컬러는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란색, 그리고 차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갈색으로 잡았고, 장소는 여의도 IFC몰 CGV 그리고 인천영화제 등 두 곳에서 팝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여의도 IFC몰에서 팝업을 진행했을 때 구상했던 저희 테이블 사진입니다. 저희가 참 팝업을 구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게 이 테이블을 어떻게 구현할까였습니다. 그 이유는 팝업의 목적이 리드를 확보하는 데 있다면, 더 많은 고객이 더 짧게 팝업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리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비영리 조직으로서 본질적으로 이 팝업에서 전하고자 하는 경험은 한 사람이 팝업에 방문했을 때 위로를 받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 사람이 이 테이블에 앉아서 마음을 돌아보면서 고민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또 선반 위에 놓인 고민과 답장을 엮은 책을 펼쳐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다른 방문객이 작성한 방명록을 또 펼쳐보기도 하면서 이 공간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또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안한 의자 그리고 아늑한 테이블로 팝업을 구상했습니다.
팝업의 결과로는 방문자 수는 1,013명, 그리고 뉴스레터 구독자는 552명, 제 답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손편지 답장을 받고 다시 후기를 남긴 비율이 24%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성과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팝업을 찍은 영상을 활용해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온규 편함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기업 내 공간에 온규 편함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설득을 할 때 항상 이 팝업 영상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기업 담당자의 반응이 이렇게 크게 팝업을 진행하셨냐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 영상이 팝업 실제 규모보다 더 크게 잘 찍혀서 그렇게 나온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때 알게 된 사실은 이 비주얼 콘텐츠라는 거를 활용해서 기업을 설득하면 조직의 역량 그리고 사업 성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는 신규 파트너십 총 9곳, 성수 언더스탠드 에비뉴, 한양대학교 병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총 9곳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현재 총 24곳, CGV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서울시설공단 등 총 24곳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온규 편함은 18개 설치를 확정했고 이를 통해 총 56개의 온규 편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56개의 온규 편함이라는 수치는 연 단위로 봤을 때 28,600통, 즉 28,600명에게 손편지 답장을 전하게 됐다는 스케일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 온규 파트너십을 통해서 온규 편함을 설치를 하는 건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온규 편함을 설치를 한 다음에 기업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임직원 봉사활동을 좀 해보면 어떠냐. 근데 그 내용은 이 우리 기업 내 공간에 설치된 온규 편함에 온 공인 편지에 기업 임직원이 직접 답장을 전하는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하고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이 실제로 손편지 써보니까 위로가 되더라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럼 기업에 있는 임직원을 위해서 임직원의 정서 지원을 위한 임직원 전용의 온규 편함을 운영해 보면 어떨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온규 편함 설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리드 확보 측면에서의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팝업에서 찍었던 이미지를 활용해 메타 광고를 집행을 했고 또 뉴스레터 구독자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기간 10일 동안 신규 구독자 1,019명을 모집했고 이를 통해서 뉴스레터 구독자 총 6,110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때 인사이트였다고 한다면 처음 광고를 집행했을 때 그 광고의 CTA를 구독 페이지로 바로 랜딩되게 했었는데 이때는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꿨던 전략은 이 광고의 CTA를 인스타 프로필 방문하기로 바꿨고 잠재 구독자가 프로필을 방문해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구독 페이지로 이동해서 구독을 하게끔 UX를 설계를 해봤는데 이때 링크 클릭 대비 구독 전환율이 11.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치를 보면서 알게 된 건 파지티브 예스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즉 이렇게 인스타 프로필 방문하기라는 허들이 낮은 작은 예스를 한 다음에는 뉴스레터 구독이라는 조금 더 어려운 허들 높은 예스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이때 또 알게 된 거는 UX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짧게가 아니라 길게 하는 것도 효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타트업의 전략을 비영리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전에 비영리 조직으로서 더 중요한 건 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으로 비영리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변함없이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온기는 이제 연 2만 명 이상에게 손편지 답장을 전하게 됐는데 또 그럼에도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한 사람에게 손편지 위로를 변함없이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심을 또 이 가치를 잊지 않게 해준 한 사람의 손편지 답장 후기를 읽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주신 편지에 그 마음이 전달되어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편지를 읽은 직후 저는 삶의 끈을 스스로 놓으려 했던 몇 달 되지 않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 떠오른 생각은 살아서 다행이다.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으니까 였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이지만 당신이 힘이 되어준 누군가가 당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온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자원 대표 이수영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휴먼 자원을 아동을 위한 놀잇감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자원을 아동의 놀잇감으로 전환하려면 휴먼 자원을 공급해줄 공급처를 찾는 것, 후원자와 저희의 지지 기반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레미다라는 조직을 만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한 게 저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점 찍은 거, 그리고 물감으로 만들어서 한번 찍어본 거, 약간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구나 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환경과 교육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좋은 기획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사회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문화와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이 휴먼 자원을 활용한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타인과 연대하며 마침내 저희가 미래 세대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자원 대표 이수영입니다. 저희는 사용 가치를 찾지 못한 생산 공정상에서 나오는 휴면 자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휴면 자원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휴면 자원은 불량품과 자투리, 부산물, 미사용 재고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는 자원순환의 가장 앞단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 기업 재량에 따라 폐기 여부가 결정되는 자원입니다. 생산 이후에 제조기업 차원의 별도의 노력이 없으면 매립, 소각 등 전량 폐기되는 자원이죠. 한 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만 524만 톤입니다. 그중 생산 단계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44만 톤에 이르릅니다. 만약 우리가 생산 공정상의 휴면 자원을 재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재활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추가적인 탄소 배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이 휴면 자원은 불완전성을 지닌, 즉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적인 특징을 어린이의 놀이 소재로 바꿨을 때 아주 뛰어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휴면 자원은 유해성 검사와 놀이시 안전 검사를 거쳐 아동을 위한 놀잇감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버려진 폐자원이 아이들의 놀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휴면 자원은 말씀드렸다시피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쓰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방성이 높고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변형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휴면 자원을 공급해줄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일한 한 개 기업의 단일한 제스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집합적 임팩트를 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조직하였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그 전략으로 전 세계 유일의 휴면 자원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거점을 둔 레미다라는 조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간 결과를 바탕으로 얼마 전 6일 기업 ESG 및 사회공헌 당담자들을 대상으로 휴면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공개하고 저희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 거점을 둔 레미다 조직은 26년째 휴면 자원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연간 15만 톤 155개사로부터 휴면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직접 휴면 자원을 공수급받는 것이 아닌 이렌이라는 폐기물 처리 회사로부터 폐기물을 받습니다. 이 회사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아진 휴면 자원은 레지오 에밀리아 시 안에 있는 33개의 학교와 유아보육기관에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휴먼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의 거버넌스와는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렌이라는 폐기물 회사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폐기물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공수급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휴먼 자원 수급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놀잇감으로 전환 가능한 휴먼 자원 DB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탈리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레미다 조직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그간 26년 동안 쌓아온 휴먼 자원 리소스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한국 지사로서의 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이 조직을 통해서 단일 기업의 단일 제스처로는 도래한 기후변화의 환경 비용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대체 누가 거기에 자원을 공급해주고 있어 하는 공급망 내 타 기업의 영향성, 즉 앵커 브랜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소재를 무한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내년에 서비스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지난 6일 기업 ESG 및 사회공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휴먼 자원을 보유한 총 43개 기업이 참가했고요. 그중 휴먼 자원의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기업은 97%, 그리고 휴먼 자원의 재사용과 관련한 저희의 이니셔티브, 컨시어지 서비스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는 92%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 관점 투자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포럼의 계기가 저희에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순환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비콥 인증 1% 지구세 아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기업의 단일 제스처로는 도래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한다면 1% 지구세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게 되면 24년엔 10개의 기업으로부터 휴먼 자원을 공급받아 그 범용성과 연령대라든지 휴먼 자원이 지닌 가능성의 여부를 분석하여 아동, 교육, 보호, 지원 기관에 매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휴먼 자원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휴먼 자원이 어떠한 종류의 얼마만큼의 양인지를 아주 간단한 수치로 저희에게 제공하면 기업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받은 휴먼 자원은 아동의 놀잇감으로 전환되고 아동과 교사를 위한 교육적 자원으로 전환되어 임팩트 리포트를 모든 휴먼 자원 공급 기업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휴먼 자원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환경적 성과인데요. 먼저 환경적 성과로는 장난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자원 소비를 절감하는 것에 대한 값, 장난감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정도, 장난감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저감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휴먼 자원이 저희 어린이들에게 개방적 놀이 환경 확산을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주체성과 상호 협력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휴먼 자원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상호 협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이니셔티브의 방법론은 저희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11월 새로운 순환 이니셔티브 동참 기업을 10개 발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내년도 2월 동참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재를 놀잇감으로 전환하고
2024년 4월 오프라인 소재랩을 열어 자원 제공자와 교육 소비자의 교류 시작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4년 새로운 순환 이니셔티브에 대한 임팩트 결과를 공유하는 포럼을 다시 한번 개최하고 또 다른 순환을 기다리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레미다는 전 세계 유일의 휴면 자원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사례로 저희 자원이 치고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까이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있습니다. 휴면 자원의 아마존 같은 곳입니다. 저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휴면 자원을 아동의 삶의 연료가 되는 놀잇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 이니셔티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니트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니트 생활자라고 하고요. 저는 쿵짝이라고 합니다. 다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니커넥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학기간을 보내는 청년들을 위해서 니트 컴퍼니라는 백수들의 가상회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수별로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무학기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험 서랍이라고 본인이 경험해왔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퇴사했던 경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좀 배워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서 그 시간이 제일 좀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베스트먼트에서 동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주차별로 회고 모임을 하게 했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너무 바빠서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만들어줬던 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본인의 이제 일을 찾아서 해 나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이미 선순환 구조로서 해주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힘쓰고 싶습니다. 저희 니트 생활자는 무업기간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고립을 느끼기도 전에, 단절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비영리 스타트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4년차 비영리 스타트업입니다. 그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년차 비영리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고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니트를 입는 니트로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 8번에 해당하는 완전 고용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목표의 6번에 해당하는 세부 목표는 2020년까지 니트의 수치를 대폭 낮춘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인 현재 그 이행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이 목표가 설정되기 이전 과 비교했을 때 더 나빠졌거나 회귀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그 경제 활동 인구를 조사해 보면 쉬었음 인구가 20, 30대만 살펴봤을 때도 67만이라고 하는 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니트 문제는 저성장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노동 그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학력이라고 하는 특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한계에 부닥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 기간 평균 취업하기까지의 기간이 거의 평균 1년이 걸리고요. 근속 연수는 1년 6개월로 첫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퇴사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트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니트를 지나서 니스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이룰 수 있게끔 되는데요.
고용이나 아니면은 학업 이외에도 사회 활동까지 사라지게 되는 사회와의 단절이나 고립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래서 니트가 문제야가 아니라 니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구조 속에서 사회 안전망이 없는 것이 문제야라고 설정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청년들을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고 더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 밖이나 회사 밖에서도 가능한 사회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이 연결하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도 니커넥트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비영리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 무급기간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모임을 직접 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은 만들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저절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아까 전에 남인수 매니저님이 넌프로핏의 그 영상을 그 사진 AI 생성 이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에 나오는 여러 명의 웃고 있는 여성들 바로 저희거든요. 저희 팀이거든요. 저희는 이 비영리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비영리 조직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영리의 언어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전전긍긍하면서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이 스타트업 방식을 성장 파트너들과 함께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을 반복했고요. 여기 포스트잇을 보이시는데요. 저희가 익숙치 않은 그 스타트업 용어들을 써가지고 벽면에다 붙여놓고 공부한 처절한 장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퍼널을 만들어서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까 세부적으로 쪼개서 보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클릭을 많이 하는지 서비스에 대한 그 분석도 했습니다. 목표를 북극성 지표라고 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직접 모임을 개설을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생각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다시 수정해서 모임을 개설하는 과정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이제 지났고요. 6월 달에 6월 한 달 동안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의 숫자가 34명이었는데요. 지난달에 10월 달에는 15배 성장한 454명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더 쉽게 시도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청년들이 시도할 수 있게끔 만들까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은 니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 투자 회사예요. 저희가 니트 컴퍼니라고 하는 가상 회사 컨셉의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그 운영을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40명의 청년들에게 30만 원의 투자금을 12주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프로젝트, 내 일이라고 설정한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학습을 하고 또 프로그램 설계하고 검증하고 또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람들이 자기 탐색하는 원래 없던 프로그램들을 넣어보고 주도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동료들과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션을 통해서 서로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동료들과 함께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외부의 페어에 같이 나가보는 그런 경험들도 했고 쇼케이스를 통해서 마무리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로서의 확장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사전 사후 설문도 하고 또 FGI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봤을 때요, 저희가 원했던 그 진로 탄력성의 향상이라는 게 얼마만큼 달성했을까라고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건 사실 대인관계나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는 이런 측면이 좀 강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2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인 것은 자아존중감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다 하는 부분들과 이 대인관계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12주 만에 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현실적인 자각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니트 인베스트먼트에 참여했던 40명의 청년들 중 60%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필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프로젝트, 클래스, 강의, 취미 활동, 커뮤니티를 직접 니커넥트에 개설해서 수십 개의 모임을 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니커넥트가 그 과정 동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표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니트 인베스트먼트를 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 이 펀딩에 참여해 주셨던 160명의 후원자분들 중에서 47%가 니트 생활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이었고, 그중에 31명 또 절반 정도는 이 니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투자를 받았던 그 청년들이에요. 저희한테 얘기해 줄 때도 나만 이 기회를 가지면 안 된다, 다른 청년들에게도 이 기회가 돌아가길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또 투자자로 함께 참여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비영리 스타트업의 어떤 성장 방식, 그냥 스타트업의 성장 방식, 제한된 자원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과 가설을 검증하고 피드백하는 것들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인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비영리 스타트업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그 당사자들, 그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료이자 또한 주체자로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순환의 연결고리의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넥터스 코리아 사무국장 이고은입니다. 이넥터스 코리아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실행함으로써 윤리적 기업가 정신을 기르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입니다. 대학생들의 윤리적 기업가 정신의 확산과 리더십 성장을 위해서 인큐베이팅을 지원을 하고 네트워크가 다양한 성장 경험을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년 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와 경험 자산을 하나로 연결을 하여 정보의 비대칭과 경험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멘토링 수요 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제 이넥터스 알럼나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멘토 멤버십을 모집을 하고, 이 멘토와 이넥터스 학생을 연결할 수 있는 MVP 실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알럼나이 프로필을 등록하고 멘토링 MVP를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넥터스 학생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보의 제한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문제정을 했고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지를 참 궁금했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전에 선배들이 했었던 프로젝트, 그 다음에 다른 학교 프로젝트의 정보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뿌듯했고 인상 깊었습니다. 이넥터스 코리아는 지금도 전국에서 이런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는 데 어려워하고 있을 대학생들을 위해서 힘써보고 싶고요.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로 성장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기업가 정신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히스토리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에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조직인데요. 이제 이 이넥터스 학생들이 2004년에 이넥터스를 시작을 해서 내년에 20년을 앞두고 있는 단체이고요.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단체이다 보니까 이 탄탄한 커뮤니티의 뿌리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도우면서 20년 동안 7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였고, 또 3,400여 명의 알럼나이,
네, 21명의 창업가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리더십 그룹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 이넥터스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대표 벤처들 동구박, 두엔즈, 고요한 택시 등이 이제 임팩트 벤처 시장을 또 개척을 하고 또 생태계에 영감을 주는 역할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또 경험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간 60개 중 2~3개의 프로젝트, 즉 3%에 해당하는 그 프로젝트의 비율인데요. 이 네트워크와 자원의 연결의 부족으로 네, 기업의 형태로 발전되지 못하고 프로젝트로 종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즉 이넥터스 활동의 경험의 깊이가 다양히 고루 분배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코로나 전에 5년 동안 이제 알럼나이들과 구축을 해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 또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국의 소수의 자원으로 인해서 여전히 한계성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플랫폼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로는 2011년부터 이넥터스 학생들이 사무국에 신규 온고잉 종료 프로젝트 등록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그냥 1000개의 문서가 적재되어 있고 또 학교 회장단만이 공식 계정으로 접근이 가능해서 이제 이넥터스의 일반 팀원들은 뭐 접근성이나 검색 열람에 그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 자체적으로도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알럼나이 네트워크와 경험 자산을 더 빠르고 더 쉽게 연결을 해서 임팩트를 더 크게 확산을 하는 인사이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의 이 도전 과정을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이제 비영리 조직의 이런 20년간의 지적 자산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도전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하여서 연결의 선순환에 가속도를 붙이고 또 기여의 자동화를 통해 집단지성을 이끌어내서 저희 조직 자체가 임팩트 스케일업에 한 단계 다가가는 그런 성장 여정을 5개월 동안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7년 전부터 이 플랫폼을 고민을 했는데요. 이 아비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이 현실화되는 과정에 이 무대에 서 있으니 굉장히 뿌듯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트 플랫폼에는 핵심 기능 3가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럼나이를 연결하는 1:1 온라인 멘토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DB 디렉토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 아테클 콘텐츠, 이렇게 핵심 기능 3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때의 시작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5월에 아산나눔재단과 프로젝트 빌딩을 하면서 저희의 첫 번째로는 이제 알럼나이 네트워크를 모으고 그걸 빌딩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피드백을 주셨고, 또 성장 파트너분들께서는 이제 알럼나이와 학생들의 이 행동 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온보딩을 시켜야 된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액션은 이제 이넥터스 코리아 사무국 최초로 공식 멘토 멤버십을 모집을 하였고, 퍼스트 100이라는 좀 의미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제 알럼나이들을 모집을 하였는데요. 저희의 모집 전략으로는 이제 3가지로 이제 이 이넥터스의 넥스트 비전인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 가자, 그 커뮤니티에 기여를 해서 이 플랫폼을 같이 키우자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줬고요. 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생겼다는 메시지, 또 본인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성장도 도울 수 있는 멤버십 베네핏을 안내를 하면서 모집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정말 감사하게도 50명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총 115명이 신청을 해주시고 프로필이 7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럼나이드 분들의 신청 동기인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이넥터스 학생들에 대한 기여, 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신청하실 때 주셨던 이런 멘토들의 그 신청 동기인데요. 네, 여전히 이넥터스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이 커뮤니티가 또 임팩트를 확산이 돼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 마음이 이넥터스의 커뮤니티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알럼나이들과 함께 이제 1:1 온라인 멘토링 MVP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의 검증 가설 중에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알럼나이 프로필을
네, 굉장히 상세 등록을 통해서 신청의 다양화를 유도해야 된다는 게 가장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11건이 2주 동안 접수가 됐고 72건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코드 툴로 프로필을 작성을 하게끔 하여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럼나이 프로필을 작성을 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이 굉장히 프로필을 상세적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알럼나이들한테 매칭이 됐고요. 그리고 고민이 온라인으로 해결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경험에 자기가 원하는 그 알럼나이 멘토를 만나다 보니까 경험의 질이 높아져서 추천 지수가 9.7로 나오는 성공적인 MVP 결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내 MVP가 세팅이 되었는데 저희가 1월 정식 버전이 이제 멘토링 버전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 프로젝트 DB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이넥터스의 헤비 유저라고 제가 정의한 리더들을 10명을 딥다이브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이 검색 플로우에서 페인 포인트들을 정의를 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뭐 상세 필터 기능이나 검색 기능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그것들을 개선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니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활용 가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프로젝트 초기 기획 때 굉장히 많이 이 프로젝트 DB를 활용을 했었고, 프로젝트가 중복되는 프로젝트들은 또 따로 연락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구글링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현장 기반의 양질의 검색 자료가 이제 피어 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극과 영감이 된다는 그런 활용 가치적인 측면에 저희가 러닝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7년간 900개의 저희가 문서를 그 플랫폼 안에 다 마이그레이션 해 놨고요. 이게 구현된 모습이고,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필터링 기능을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조직이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이 되기까지라는 그 저희 주제로 플랫폼에 도전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MVP 실행을 하고, 이제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정말 IT 스타트업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의 핵심 질문과 기준을 가지고 플랫폼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나쁜 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하루하루 맨날 도망가고 싶고, 내가 정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뭣도 모르고 덤볐구나라는 거를 하루하루 실감할 수 있었지만 되게 행복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모순되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서비스 기획의 그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알럼나이, IT 업계에 종사하는 알럼나이한테 조언을 얻은 결과 우리는 이제 워터폴 방식으로 약간 TF팀을 구성을 해서 빠르게 서비스 기획자를 온보딩 시켜서 이 프로세스를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내 이제 알럼나이를 서비스 기획자를 인볼브를 시키고, 또 감사하게도 파수에서 개발 후원을 붙여주셔서 이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개발을 하면서 플랫폼이 탄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획자분과 이제 제가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든지 WBS라든지 정말 스타트업계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이 과정 문서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을 뭐 스토리보드나 와이어프레임이나 이제 피그마 같은 툴들을 터서 저희가 구현을 해내고, 개발자와 이제 위클리 스크럼을 통해서 이제 기획단에서 또 개발단에서의 이슈들을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타 오픈을 저희가 10월 24일에 했는데요. 그 2주 전에 이 크런치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2주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몰입의 경지로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2주 동안 정말 새벽 3시에 퇴근을 둘이서 하면서 이런 QA들을 점검하고 오류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드디어 10월 24일에 알럼나이 행사를 통해서 베타 오픈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창에 insight.community 또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지금 이 프로젝트들을 7년간의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알럼나이의 멘토 프로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찍으셨나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인사이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미래 세대가 온보딩 되면 이 핵심 기능들로 더 빠르게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 걸 가속화시키고 또 좋은 컨텐츠와 성장 경험들이 인사이트에 축적이 돼서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공률이 증가가 되고 또 이 경험을 한 프로젝트들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임팩트를 내는 기업가들을 양성을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알럼나이들이 이런 경험의 질을 높인 몰입의 알럼나이들이 또 인사이트에 페이 포워드하는 선순환 구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리서치 랩에서 저희를 조사해 주신 결과 네트워크 자본 연결의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60%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걸 40%를 더 끌어올려서 100%까지 3년 안에 도달을 할 예정이고요. 3%의 사업화가밖에 안 되는 지금 현황을 10%로 늘려서 지속적으로 사회를 혁신하는 기업가를 양성을 하고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이넥터스 팀들을 로컬 대학으로 또 확산을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울고 웃으면서 되게 행복하면서 괴로우면서 온갖 희노애락을 겪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아비스 사업을 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저희 조직과 저의 좀 임계점을 정말 극복을 하는 그 과정이었고 저희 20년의 이런 네트워크가 자산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과감한 몰입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지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주체적인 무브먼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 강기훈입니다. 모든 지역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또 공간들, 자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해당 자원들을 어떻게 또 많이 알리고 또 생산되고 유통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아예 캠퍼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공간이라는 자원들을 알리자라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네스트 캠퍼스에서 열리는 클래스들은 전업 강사분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본인의 업을 하고 있는 현업자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치원 읍민들뿐만 아니라 세종 지역 그리고 인근의 공주나 대전, 천안 같은 지역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우리 동네가 심심했는데 클래스 듣고 들은 김에 또 맛집도 가고 공원이라던가 이런 공간들을 가보게 됐다라는 후기들을 볼 때면 그냥 접점이 필요했구나. 그 접점을 우리가 클래스로 제공했구나. 동료를 구하지 못했던 지역 현업자분이 수강생 중에도 고용을 할 기회를 찾는 걸 만드는 순간도 기억에 남고요. 클래스뿐만 아니라 지역 현업자분들이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생태계까지 고민을 했던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뭐 한국 전체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종시 조치원을 시작으로 지방에서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꿈꾸는 사회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그린 한반도 그림은 한때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귀엽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막막한 지역 소멸이라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솔루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종시 안에서는 또 행정기관들이 모여있는 면적 6분의 1을 제외한 읍면지역 또한 소멸 위험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 세종시 그 행정수도라는 그 빛에 가려진 그림자에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왔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 남아있어? 근데 저희는 그저 살아갈 뿐인데 왜 삶의 이유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워딩을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횡성, 청량, 네, 조치원은 복숭아인데요. 우리 지역은 왜 특산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그 특산물로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도 일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상으로 가득 찬 이 일상 우리 이 동네에는 지방 열등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지역 효능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가 저희의 고민이었고 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의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그리고 동네에 있는 미처 몰랐던 가능성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동네에서도, 그리고 여기 있는 나도 이게 되네의 경험의 축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캠퍼스가 된다면 어떨까가 저희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현업자들이 클래스를 개설해서 수강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우리 지역으로 온보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점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김에 우리 동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에 알고 보면 정말 작은 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 잘 모르고 있던 개념을 네스트 캠퍼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 동네는 덕분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 청년 사장님들, 그리고 뭐 저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만든 클래스를 통해서 동네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처음 할 때 사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이 현업자와 수강생, 지금 2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분들과 함께 복작복작 동네에서 하면서 가지게 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히 5만 이하의 지역에서는 그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기억해야 될 3가지를 나름 가져와 봤고요. 특히나 참여자가 객이 아닌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저희의 인사이트 기저였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참여자 정체성 부여입니다. 주로 지방은 커뮤니티를 만들면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공공자금을 통한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들러리야? 라고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인공이야? 라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네캠지기 네캠크루 앰버서더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 정체성이 계속 활발히 문화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클래스별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인식과,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성장할 때 나 또한 자랑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고요. 특히나 이 정체성이 더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이 리뷰 활용이었습니다. 격주 단위로 리뷰 어워즈를 통해서 정체성이 잘 반영된 리뷰를 저희가 선별해서 그 SNS, 홈페이지, 각종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계속 공유를 했습니다. 별도의 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정체성이 잘 담겨 있는 리뷰들을 공유했을 때 각각의 단톡들마다 우리 지기님들이 크루들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면 서로 막 축하해요, 누가 뭐 이번에 우수 리뷰가 됐니, 아 내가 좀 더 잘 쓸 걸 그랬다라는 이런 귀여운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 리뷰들만으로 이런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316개의 리뷰가 쌓이면서 그 리뷰를 통해서 나왔던 워딩들, 그리고 이 리뷰를 통한 파급력들이 다음과 같은 저희는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크루님들과 또 지기님들이 열심히 또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막 소식을 전해주면서 서로가 호칭부터 해서 계속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커뮤니티와의 연계였습니다. 특히 인구 5만 이하의 작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 때 아예 제로에서부터 창조해야 된다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물론 좀 연대에 있어서 보수적인 커뮤니티가 비율적으로 많긴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욕구를 결핍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집합만 잘 제시한다면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몸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정체성의 각각의 욕구를 페르소나화하고, 그 페르소나를 활용한 컨텐츠들을 각각의 그 커뮤니티에 타겟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들 중에 정말 연대가 어려웠던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다음과 같이 20%, 12% 이렇게 도출이 되었고, 특히나 40대 이상의 그 청년들과 뭔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전혀 접점이 없었던 분들이 12% 또 들어오면서 그분들의 입소문으로 추가적으로 21.8%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여자를 통한 임팩트 인지 및 확산입니다. 이 2가지 중에 사실 어떤 것이 더 전파력이 강할까요? 너무 속상하게도 여기서는 할 게 없네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특히 지방에서는 디폴트 값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어 라는 이 관성을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저희의 고민이었고, 이것은 제공하는 이의 입이 아닌 참여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과 단어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던 그 리뷰를 저희는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취합해서 어떤 워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들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부각할 건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을 잘 활용해주고 계신 분들, 그 리드문 자체 하나하나에 그 가치가 잘 담겨 있는 분들의 리드문을 저희는 감사장을 준다던가 이런 조금 더 부각을 시키는 행위들을 계속했고, 지역 인식률이 이렇게 개선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도 그 이 참여자분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도 정말 전략부터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런 참여자와 그리고 커뮤니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은 5만 이하의 인구가 적은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부각점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저희 그 팩토리라는 조직 자체가 만들어가고 있는 임팩트 지표입니다. 정말 이 참여자들, 특히 알럼나이들, 이 사람들을 통한 것들이 너무나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지역에 대한 애착부터 해서 사람들 간의 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이 임팩트를 계속 이런 관계자들과 그리고 알럼나이들과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네스트 캠퍼스, 이번 그 아비스를 통해서 한 네스트 캠퍼스를 비롯해서 또 다른 2가지, 총 3가지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모이고 나서 다음 스텝에 있어서 공공의 아젠다를, 서로가 공공의 욕구를 같이 정책화하는 창구, 그리고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 3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23년은 아비스 덕분에 정말 진하게 고민을 해보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직이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 사회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은 뭐야?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브랜드를 하나로 모을 수는 없을까? 혹시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창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팀은 아닐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 각각의 브랜드를 통해서 서로 연대되고 서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까지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사회 문제에서 우리 지역을 지킬 탄탄하고 포용적인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나름의 정의를 할 수 있었고, 이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 방패를 들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사실 조치원이라는 곳을 와보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도시까지는 와보신 경우들은 또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지역으로 정말 스무스하게 온보딩 할 수 있도록 이 방패가 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뒤집어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또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조직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자 방패,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딱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세종시 조치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와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그 솔루션들, 아까 로컬러의 확장, 저희는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 담아낼 수 있고 너무나 연대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부에 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이 또 있다고 하니 요 슬로건을 저희가 항상 사업의 끝과 술자리와 많은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슬로건을 함께 외치면서 지금의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용기를 가상히 봐주시고, 제가 우리가 하면 노는 물은 우리가 하면 만든다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끊겨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자, 우리가 청년님의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점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에이전시 뉴에이즈 대표 박혜민입니다. 뉴에이즈는 뽑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고민이 되도록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 인재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내년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 선거를 앞두고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인재풀을 모으기 위해서 드래프트 2024 신인 정치인 선발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리그에서도 새로운 신인을 프로리그에 올리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뉴에이즈도 유권자와 함께 자격 요건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함께하는 여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치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치인을 위한 정치학습 플랫폼 뉴에이즈 메이트를 더 개선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권자분들 1000분한테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고 오프라인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때입니다. 유권자가 어떤 정치인을 뽑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고 그 결정이 새로운 표준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한 합의 과정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짜 정치의 과정이자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에이즈 미션은 정치 산업 내 의사결정권자를 다양해지게 만드는 건데요. 뉴에이즈가 정치인의 도전을 쉽게 만들고 성장을 다르게 만들어서 내가 의지하고 싶은 정치인이 더 많아지도록 충분한 정치인 인재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에이전시 뉴에이즈 박혜민입니다. 역시 2번, 3번 서니까 호응이 다르네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을 키우는 에이전시입니다. 저희는 2개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도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위한 정치학습 플랫폼 뉴에이즈 메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낮에는 동네 밖으로 나가는 2030 유권자를 만나는 지역구 기반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기반 지역구 관리 서비스 뉴에이즈 피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3개입니다. 다양한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새로운 경로인데요. 지금의 정치가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 모델 과정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방식이 바뀌어야 결과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믿는데요. 어떻게 도전하고 학습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정의한 나의 언어와 나의 의제를 어떤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지, 그 경로를 바꾸는 인재성장 시스템이 앞서 보여드렸던 뉴에이즈 메이트와 뉴에이즈 피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장 시스템을 매번 너무나도 자주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증하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는 17개 정당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개 정당에서 출마한 138명의 후보를 배출했고 40명의 당선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선거이죠. 저희는 신임 정치인 선발전 드래프트 2024를 통해서 다음 인재성장 시스템의 진화를 다시 검증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영상에서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드래프트 2024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공유하고 싶었던 우리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좀 시행착오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에이즈 이해관계자는 유권자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치인이 뉴에이즈가 해결하는 문제의 수혜자이고 유권자가 저희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력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 유권자를 모으고 정치인을 모아서 서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는 유권자를 통해서 정치인을 모으는, 그러니까 협력자를 통해서 수혜자를 모으고 동시에 협력자의 확장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지 못했던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수혜자가 누구인지 협력자와 만드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1000명이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 설문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정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정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의견을 쓰면서 정치가 싫다고 이야기는 해봤지만 정작 내가 어떤 정치를 기대했는지 얘기해 본 적이 없었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라는 인증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또 새로운 협력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력자 중에서도 뉴에이즈와 깊게 관계를 맺고 있는 후원자 빌더나 아니면 캐스팅 매니저라고 하는 구독자분들과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하면서 실제 그 1000개의 의견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10개의 주요 의제와 8개의 자격 요건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자가 동의하는, 그리고 협력자가 세운 기준에 맞는 수혜자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수혜자를 찾아가는 과정에 협력자가 힌트를 주었으니 그 다음엔 저희가 일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수혜자가 어디에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보았어요. 어떤 유형의 페르소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왜 정치를 결심하게 될까? 어떤 문제 때문에 허들을 느낄까? 그걸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가 필요할까?
주로 어디에 모여 있을까? 오프라인이기도 하고 온라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중심에 있기도 하고 여기 계신 다양한 비영리 스타트업 주변에 계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선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허들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위 정당 육성 인재와 외부 인재 영입 이렇게 다양한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는데요. 이 경로를 나누어서 비공개로 등록할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가지고 신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다양한 허들을 조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허들이 정치를 결심하기에 좀 용기가 안 나. 정치는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추천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고 지원은 뒤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변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 이유를 보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고 실제로 요즘 저희가 후보자를 만날 때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전에 해왔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의 추천 이유를 보고 결심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치가 멋진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가 점점 지겹고 그리고 방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제안할 수 있게 만들까라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는 정치는 일이야 라는 캠페인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티징 영상의 경우에는 누적 12만 회를 노출하게 되어서 더 많은 협력자를 통한 수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협력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찾아가는 여정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에게 닿을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 키워드에 맞게 미디어에 미리 노출되어 있는다거나 아니면 그 페르소나가 모여있을 사람에게 광고를 요청해서 우리의 소식을 그 사람 주변에 알린다거나 아니면 페르소나가 모여있을 법한 성수동, 역삼역, 여의도 다양한 지역에 오프라인 포스터를 부착한다거나 아니면 전국의 다양한 청년 그룹들이 모여있는 센터에 오프라인을 배송한다거나 정말 있을 법한 곳에 모든 것을 다 해보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동시에 이걸 인증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입소문을 내면서 추천 인증을 하고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구성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10월 추석 연휴를 낀 5주간 548건의 추천이 들어왔고 43명의 후보자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기존처럼 수혜자 따로 협력자 따로 모아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를 통해서 새로운 수혜자를 발견하고 동시에 이 과정이 새로운 협력자를 더 많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소개드렸던 두 개의 솔루션이 앞으로 드래프트 2024에 다양하게 연결되는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미 뉴에이즈 메이트를 통해서 셀프 진단으로 후보자를 검증을 거친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알아가야 할 정보 커리큘럼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1일에 등장할 예정인데 저희 드래프트 엔트리 후보들의 지지 기반을 뉴에이즈 피드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권자가 당선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무브먼트의 이벤트나 아니면 메시지도 계속해서 나갈 텐데요. 정말 유권자가 이 정도로 공을 들여서 만든 후보인 만큼 자부심이 되고 실제로 더 나은 정치의 표준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드래프트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뉴에이즈 검색하시면 도미노 뉴스레터로 매주 목요일마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 도미노 뿐만 아니라 뉴에이즈 빌더 후원자가 되시면 그걸로 뉴에이즈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에이즈 빌더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입니다. 의생활에서 오는 환경적인 악영향이 되게 크다. 패스트 패션 사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10월에서 서울, 인천, 대전 이렇게 3개 지역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이 행사 준비를 또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대전 성심당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것도 되게 의미 있었고, 저희 파티에 와서 의생활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가장 보람이 있고요. 참가자들이나 그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환경을 생각하면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이제 오기를 바라면서 이걸 하고 있어서요. 수성 문화와 교환 문화가 대중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옷을 입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를 입다. 다시 입다 연구소 정주연입니다. 네, 저희는 다시 입어 패스트 패션 사회를 끝내고 미래가 있는 오늘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지속 가능한 의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는 다시 입다 연구소인데요. 이번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이제 물어봤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비즈니스 전략 중에 온라인 포 오프라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오프라인 활동에 활용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저희도 한번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벌여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미디어나 이제 언론의 노출을 좀 늘린 다음에 거기에서 얻은 인지도를 가지고 온라인 캠페인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제 캠페인에 참여하고 오프라인을 캠페인을 벌렸을 때 그때 온라인 캠페인 참여자들의 정보를 10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애드보커시 캠페인은 저희들이 기존에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해오던 그 재고 폐기 문제가 있는데요. 네. 패션 기업들이 재고를 폐기하는 것을 금지합시 좀 멈추게 해달라라고 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국회에 가서 전시도 열고 법안을 이제 입안하는 데까지 도와주실 의원도 찾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회 토론회도 열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며 관계자들, 이해 관계자들, 그러니까 패션 기업들도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기존의 분들이 이제 회사에는 얘기는 안 하고 휴가를 내서 오셔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참여하시고 내가 그 회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 회사가 환경을 망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니기는 좀 어려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토론회를 진행했었고요. 애드보커시 캠페인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는 이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온라인 캠페인을 저희는 광고도 했었고 물론 그 다음에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방송 3사에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효과를 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가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가 대전의 성심당이라고 하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에 들어가서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게 아주 효과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했던 온라인 캠페인은 다음 21% 파티, 여러분들이 21% 파티가 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캠페인이 사놓고 안 입는 그런 멀쩡한 옷들은 서로 교환해서 입읍시다 하고 하는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다음 개최지 지역을 투표해 주세요를 온라인 캠페인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전에 가서 저희는 대전 분들이 막 투표를 해서 이제 대전을 좀 올려주는 그런 것만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가서 봤더니 전국에서 막 원주, 막 강릉, 막 저기 제주도 막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지역에서 이제 그 21% 파티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온라인 캠페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21% 개최지를 투표로 정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 온라인 랜딩 페이지를 열어봤는데요. 저희가 이런 온라인 캠페인을 처음 해봐가지고 이제 협력사를 이제 섭외하는 것부터 페이지 구성하는 것부터 디자인하는 것부터 운영하는 것부터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 거기에서 배우는 점도 되게 많았고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인지 처음 접해보면서 시민들의 니즈나 아니면 트렌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제 그 캠페인에 활용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게 이제 오프라인 캠페인 21% 파티였는데요. 투표로 정해진 세 곳이 바로 1, 2, 3위만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21% 파티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대전, 인천 이렇게 세 곳이 결정이 돼서 이제 세 곳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제가 대상 분신이 걸려버렸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캠페인의 그 총 참여자가 295명이에요. 서울 그 세 곳에 모여서 이제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그 참가자들이 295명이었는데 사전에 온라인 캠페인에서 저희 지역에 파티를 열어주세요 했던 분들이 196명. 그래서 66.4%가 바로 온라인 참여를 먼저 하고 오프라인으로 오신 그런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직접 나가서 그 세 곳밖에는 못했지만 저희가 10월 한 달은 무료로 저희가 만들 툴킷이 있는데 우리랑 똑같이 파티를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툴킷을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 여러분도 함께 파티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버려지는 옷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전국 21% 파티의 달을 만들어 10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총 32개 팀이 전국에서 참가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분들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 파티가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가운데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9반 학생이 쓴 거고요. 그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 문화센터나 그 뭐 도서관, 제로웨이스트 샵, 카페, 문화공간 여러 공간에서 32군데에서 지금 열렸고 이 파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령층이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도 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간에서 하고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파티가 열려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하면 좀 아쉽다 하면서 지금 11월 달까지 상시적으로 우리가 열겠다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저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뉴스레터 구독자가 그 전에부터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거는 물론이고요. 저희 이렇게 10월 한 달 동안 21% 파티의 달을 운영해 보면서 총 1,423명이 21% 파티를 경험했고요. 거기에서 모인 의류 수가 바로 3,088점이고요. 거기에서 또 교환에 성공한 의류가 바로 2,250점. 그래서 교환율이 72.86입니다. 네. 다시 입다 연구소의 21% 파티를 하기 전에는 월 평균 이의류 구매량이 3벌이었는데 참여 후에 1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응답해주신 모든 분들이 78%가 이제 이제 의류 구매량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는 마감을 하고 다시 내년 2024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숙제로 꼽은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애드보커시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법안이 이미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발의가 11월 안에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서 이제 동력을 받아서 법안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많이 정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지지자들
지금 전국으로 그 다음에 지지자들과 그 전국에 만났던 팀들, 같이 열어줬던 팀들, 저희 캠페인을 응원하고 꾸준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과의 그 협력과 같이 이런 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이번 올 한 해에 정말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우도 있었고 폭염과 막 태풍 몰아치는데도 저희 대전에 가가지고 막 저렇게 집기며 오시며 바리바리 싸들고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 하면서 저희가 파티도 하고 전시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의생활도 좋지만 우리의 지속 가능한 체력이나 우리의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게 저희의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번 프로젝트 한 해 동안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을 이제 겪으면서 저희가 진짜 해보고 싶은 방법에 해보고 싶었던 그 캠페인들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해보면서 실험도 되고 시도 이제 경험도 하고 도전도 해봤는데요. 이런 좋은 경험들을 이제 토대로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도 끝까지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위한 국가, 그리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활동과 함께 의류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그 문화와 수선해서 끝까지 입는 문화를 같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쓰고 버리는 사회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 이제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다 함께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다시 입다 연구소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영리 IT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비영리 단체라든지 사회적 기업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IT 지원이라 함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지원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많은 공익 조직들이 적절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디지털 기술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단체에 IT 역량을 가진 활동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 단체의 IT 발전 방향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20만 명, 30만 명 정도의 연 방문자를 확보한 교육사업 사이트를 개편하여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공익단체 활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개편하고자 신청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교육 영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특히 가장 마지막에 제작한 영상을 찍을 때 강사님께서 사실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기침이 좀 심하셔서 힘들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좀 감동스러웠다 그럴까? 그 순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디지털 환경이 정말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일부 공익활동가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그 공익활동가분들이 그 공익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IT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영리 IT 지원센터 정준입니다. 네, 앞에서는 되게 좋은 수치들 많이 보셨는데 지금은 1.7%라는 수치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좀 놀라우실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비영리 단체들이 연간 예산 중에 IT 관련돼서 책정한 예산의 비중이 1.7%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다른 국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준으로는 3.4%라고 해요. 저희의 2배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생각하게 되는데, 좀 되게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제가 몇 년 전 전남에 있는 단체 갔을 때 무려 윈도우 98 돌리는 컴퓨터를 아직도 사용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 IT 강국 대한민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비영리 단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이게 단순히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여러 문제들이
수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활동들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이제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프라 지원만으로 디지털 전환이 유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답을 낸 것은 이제 저희 지원의 활동을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결과 보고서에서 이제 내용을 발췌를 해본 내용인데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스마트워크 그러면 그게 뭐 먹는 거야? 뭐 이런 반응까지도 있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은 단체들이 해보고 싶다, 의지가 있다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기술과 어떤 지식의 부족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종사자들, 공익활동가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재단이나 하나금융나눔재단 그리고 한국여성재단 같은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가 최근 2,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실험해 볼 수 있었는데 온라인 기반에서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런 것에 대한 효용성이나 또 니즈가 꽤 충만하다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때구나 라는 확신과 또 목표를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저희의 목표는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설립한 3가지 이제 목표는 이제 그것에 걸맞는 부합되는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좋은 기능성 좋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브랜드에 대한 결과물인데요. 더 사이다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 그리고 뭐 시각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브랜드를 한다고 했을 때 브랜딩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의 목표는 사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형적인 것이 훨씬 저희에게는 크게 다가왔는데요. 제가 전문가 자문을 받을 때 처음 받았던 질문이 뭐 어떤 디자인을 좋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만들려고 한 교육 서비스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어떤 가치를 담아내려고 하느냐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 내부에서 공유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바빴던 시즌이었지만 전체 워크숍 없고 토론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서로의 생각을 같이 공유했었는데 조금씩 다르게 갖고 있던 것들을 생각과 언어를 통일해가는 과정을 갖게 되었고요. 그 과정들이 저희 리브랜딩에서 가장 큰 경험과 가치였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공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공익활동가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했던 과정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고객의 니즈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교육할 때는 공익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도출내는 그런 데 좀 공을 들여봤는데요. 총 216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크게 3가지 어떤 디지털 역량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필요한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좀 필요한지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실무자분들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서 세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크게 3가지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공익활동가들은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바로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와 연계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도와주는 스마트워크라든지 온라인 모금, 홍보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마케팅에 가장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OA 활용, 한글이나 엑셀 활용에 대해서 니즈가 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서 요즘에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육 콘텐츠의 기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는 부분에서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 한 유튜브나 찾아보면 좋은 것도 요즘에 너무 많지만 정작 공익 활동가들이 어떤 눈높이에 맞는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점이었고요. 컨텐츠가 정말 중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학습 관리 기능이라든지 또 의외로 수료증 발급 같은 기능도 되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교육 사이트 기획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활동 현장 경험을 갖추시고 또 실무적인 전문성을 갖추신 강사분들 섭외를 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난 여름을 불태워가면서 네,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총 11개 주제에서 11개 온라인 클래스를 먼저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기술적인 내용들보다는 사례 중심, 실무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루었는데 좀 여담이지만 제가 정말 이번에는 서칭도 많이 해보고 추천도 받아서 새로운 분들 찾아다녔어요. 근데 특이했던 점은 생각보다 소에서 숨진 고수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그런데 되게 다들 너무 겸손하셨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역량적인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평가절하는 아니고 조금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 그러시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저희 과제는 이런 분들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콘텐츠들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눈높이에 맞춤형 콘텐츠다. 두 번째는 다루는 내용들이 다른 기술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비영리 현장에서 다루는 업무 양식, 업무 내용 이런 걸 담아낸 것들이고요. 또 그것들 전달해 주시는 강사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실제 그런 것들 만드시고 실무에 활용하시는 분들, 실무자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서비스의 특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해서 만들게 됐는데 좀 여러 가지 고민할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조금 늦었지만 지난 10월 30일에 저희가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기로는 3개월 이내에 신규 회원 가입 300명을 빨리 확보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금 MSG를 더하면 오늘까지 약 85분의 신규 회원들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꿈꾼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저희 목표는 좋은 서비스 콘텐츠 만들자 정도가 저희 목표였는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개인의 본인 활동 개인의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맡아줄 HRD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나 서비스가 전무하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기영의 영역을 어떤 디지털 HRD를 책임지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해 가는 것을 좀 큰 꿈을 꾸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고요. 관련해서는 또 커뮤니티도 발전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는 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과 같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아울러서 커리어 패스에 도움되는 다양한 코스들, 신규 활동가를 위한 디지털 OJT 코스 같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발표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참여팀들한테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텐데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저희는 뭐가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